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82화 해조수핍입니다. 풀해, 짤조, 누구수, 핍박할 핍이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조를 풀었으니 누가 핍박하겠는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는 이 조수를 말하며, 이 조수라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 벼슬아치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관복에 매던 이 채색 리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수를 풀었다 하는 것은 벼슬에서 물러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조수핍이라고 하면은 이 소관과 그의 조카 소수가 벼슬에서 물러났으니 누가 핍박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선 사자들을 빗대어 다시 풀이하자면은 양소가 이제 태역 권치를 피해 인고행적하였으니 이제 누가 핍박하겠는가가 되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관복 위에 걸치던 조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수는 자수가 있는 비단, 견사, 무명 등으로 만든 이 채색 리본으로 이 좁은 거는 조, 넓은 거는 수라고 합니다. 관리들은 이 조수에 이 관인이나 훈장 등을 메고 이 조수의 채색에 따라 품위가 정해졌습니다. 이 오래된 이 주례에 다음과 같이 조수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수, 조수, 소위 계유야. 이 조수를 수여하니 거기에 휘장을 매단다는 말입니다. 주 왕조에서는 조수에 해당하는 이 어깨끈에 옥패 등 이 액세서리를 메었으며, 이 어깨끈의 모양과 이 채색에 따라서 지위가 표시되었습니다. 예기에는 이 지위에 따른 조수의 폐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 천자패 백옥이 현조수, 천자는 백옥이 달린 검은 조수를 차며, 공우패 산현옥이 주조수, 공우는 산현옥이 달린 주홍조수를 차며, 대부패 수창옥이 치조수, 대부는 수창옥이 달린 흑비단 조수를 차며, 세자패 유옥이 기조수, 세자는 유옥이 달린 연두빛 조수를 차며, 사패 연민이 온조수, 관리는 옥구슬이 달린 주홍조수를 차며, 공자패 상환 오천이 기조수, 공자는 5,000길의 상하환이 달린 연두빛 조수를 찬다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두 귀인이 이 백옥이 달린 이 황조수를 달고 있어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한 왕조에서 이 조수에 메었던 용문양의 백옥입니다. 천자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뿔각, 칼도, 소우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뿔각의 각골자는 짐승의 뿔을 그린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소의 뿔을 말하는 것으로서 짧고 단단한 이 한우의 뿔을 닮아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뿔의 위에 보면은 칼도자가 올려져 있는데, 이 뿔을 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 뿔을 이용해서 뿔필이, 뿔술잔 등 공예품으로 제작을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뿔각은 뿔술잔, 뿔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뿔은 또한 사함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겨루다는 그런 뜻도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란 그런 뜻도 있는 것이 불각입니다. 이 총각은 중국에서 유래한 한자입니다. 이 머리를 묶은 이 두발의 모양이 소의 양갈래 이 뿔을 닮은 데서 나온 단어가 총각이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고대 중국의 나이에 따른 머리 양식을, 두발 양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아주 어린 아이는 머리카락을 묶지 않고 그냥 드리운 형태입니다. 드리울 수, 단발초, 그래서 수초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10대 초반이 되면은 이 양갈래로 이렇게 머리를 묶게 되는데 이를 묶을총, 뿔각이라고 해서 총각이라고 합니다. 이후 15살 정도가 되면은 양갈래로 묶은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게 되는데 이를 묶을속, 트럭발 해서 속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가 되면은 남자는 성인식을 치르고 처음으로 이렇게 관을 쓰게 되는데 이를 약할 약, 각관이라고 해서 약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약은 젊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발은 수초, 총각, 속발, 약관 순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총각과 약관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 성인식에서 관 대신에 이렇게 비녀를 꽂게 됩니다. 여인들의 이 두발 단계는 이 세 단계입니다. 수초, 총각, 그리고 급계가 되겠습니다. 급계는 여기 미칠급, 비녀계, 즉 비녀를 꽂게 된다는 뜻으로 여인이 성인식에서 비녀를 꽂는 데서 기인한 단어가 이 급계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자성어로는 보통 이 총각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머리를 이 총각으로 할 때부터 사귄 아주 어린 친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우는 이 소의 이 머리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초기 각골자는 소를 이렇게 닮게 그래서나 뿔이 특징적이죠. 이후에 이 뿔만 나타나도록 이 머리를 그린 형태가 이 소자가 되겠습니다. 소우의 의미는 소, 그리고 이 별자리 중에서 이 소를 나타낸 견우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희생적인 그 소의 이 성품 또는 이 고집이 센 이 황소 또는 이 들이받는 황소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고 하면은 고집스럽다, 희생적이다 또는 순종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형은 이 해서에서부터는 이 뿔의 하나만 표시하게 되는데 이는 비슷한 한자인 이 반반자가 있습니다. 이 자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뿔을 하나를 없앴다고 합니다. 반반자는 보면은 8팔과 이 소자의 조합이죠. 이 소가 뿔로 들이받아 뭔가 동강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 각골에서의 의미는 반반자는 뿔로 들이받다, 밀어젖히다 하는 걸 의미했으나 차츰 이 자행의 형태 때문에 반으로 나누다는 의미로 고정화된 것이 이 반반자가 되겠습니다. 이 풀해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 소가 있고 이 두 손으로 이 뿔을 잡아 뽑는 모습입니다. 고대 소는 농경사에서 힘을 담당하는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경우는 다루기 쉽게 할 요량으로 위험 요소인 뿔을 어린 송아지 단계에서 뽑아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소뿔은 인두등으로 달구게 되면 뿔이 물렁해져서 뽑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뿌리 세포가 죽어서 더 이상 뿔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우리네 속담 중에는 쇠뿔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당김이란 한 번에 빼라는 말이 아니고 달구어졌을 때 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건문 자형을 보면은 이 칼이 부러진 것을 뜻하는 이 망할 망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뿔을 부러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전으로 오면서 이 망할 망은 칼도자로 변하게 되는데 결국 이 뿔각자에도 원래 칼도자가 하나 있었는데 칼도자가 2개 올려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풀해의 의미는 풀다, 벗다, 깨닫다, 설명하다, 통달하다, 벗기다, 떨어지다, 떼어내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짤조입니다. 이 자는 실사자와 또차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사자는 자형에 붙였을 때는 이렇게 가는 실사 하나로 쓰입니다. 실사는 이 실타래가 꼬인 모습을 그린 것으로서 실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상형문자가 되겠습니다. 실사자의 의미는 실, 생사, 견사, 명주 등 실을 통칭하고 실처럼 가는 물건 또는 가늘다, 작다, 조금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실사자입니다. 또차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자형입니다. 장차, 만일, 또라는 의미일 경우에는 이 또차자로 불리며 공경스럽다, 머뭇거리다는 의미일 때는 공경스러울 저, 도마, 적대일 경우에는 도마조로 불리웁니다. 적대라는 것은 이 산적을 노리는 이 사각 이 쟁반을 나무 쟁반을 말합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수평선이 그어져 있고 거석이 있습니다. 각골자에서 이 수평선은 땅을 의미하니 이 땅 위에 세운 큰 돌을 의미합니다. 땅에 거석을 세우는 것은 전 세계 구석기 문화의 공통적인 양식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자연에 대한 공경을 담은 토테미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형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형태 자체가 난건석을 닮아 있습니다. 이는 자손의 번성을 위한 소망을 나타낸 것이며 특히 청동기 시대 이후로 남아선호 사상이 번지면서 남아를 기원하는 난건석 신앙이 넓게 퍼지게 됩니다. 이 난건석은 이 순창에 있는 산동리 난건석이 되겠습니다. 제작 시기는 잘 모르겠고 이 섬세한 이 난건의 조각이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자형은 자연에 대한 공경의 뜻을 담고 있어서 공경스럽다는 뜻이 있으며 자손을 바라는 이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기에 장차, 우선, 또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건석을 나타낸 거석은 건문에서 이 소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각 틀의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형은 이 사각 틀 모양의 이 목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도마, 적대 또는 이 배틀, 이 구조가 배틀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이 짤조는 이 실을 뜻하는 이 실사자와 이 사각 나무 틀이란 뜻이 있는 이 도마조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건문을 보면은 이 실사자와 배틀을 뜻하는 사각 틀이 있으며 가끔 직조하는 손을 뜻하는 이 또자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실로 이 배틀에서 직문을 자아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문을 자아낸다는 그 뜻이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조직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라고 하면은 배를 짜다, 꿰매다, 조직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누구수입니다. 이 자는 말씀 음변에 세 추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말씀어는 여러 차례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이 가시로 찔러 입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나타낸 회의 문자입니다. 근문에서부터 그는 그 의미가 있는 말을 뜻하는 말씀음과 뜻이 없는 소리를 뜻하는 소리음으로 자연분화가 일어났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날 소리음의 의미는 이 소리, 글 읽는 소리, 말, 언어 등이 되겠습니다. 세추는 이 높을 최, 오직 유로도 불리웁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새를 그린 상형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세조자와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세조는 키가 크고 날개가 큰 새를 보통 말하며 세추는 비교적 작은 참새, 비둘기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그런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비교적 큰 새인 꽁의 경우에는 이 세추에다가 기두자가 올려진 형태입니다. 원래는 이 머리에 관이 있는 공작을 의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에는 이 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작도 꽁과이기 때문에 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공작을 나타내는 이 단독 한자는 없고 이렇게 쓰죠. 공작이라고 그러죠. 빌공, 참새작이 되는데 이 빌공 자체가 크고 아름답다는 뜻이 있어서 공작이라고 하면은 크고 아름다운 새가 되겠습니다. 독수리 같이 이렇게 큰 새도 이 세추자가 올려져 있습니다. 원래 세추가 아닌 원래 고대 문자를 보면은 세추가 아니고 이 두루주의 옆에 세조자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소전에서 이렇게 세조가 아닌 세추로 추가가 됩니다. 두루주가 들어가 있으니 이는 하늘을 주유하는 새라는 뜻으로 하늘을 선회하는 이 독수리를 나타낸 자형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두 자형 모두 살아있으나 이 세추자가 있는 자형이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는 그 의미가 이 새이며 높이 난다고 해서 높을 최로도 불리고 높고 지구한 존재의 의미로 이 오직 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오직 유죠. 보통은 오직 유는 이렇게 보통 쓰입니다. 입구자와 함께 쓰이고 있는데요. 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라고 해서 이거는 새가 답을 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대답, 응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오직 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높은 이의 말씀으로 오직 유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 이 오직 유가 되겠습니다. 누수는 말하다는 의미의 말씀응과 높고 멀리 있다는 뜻이 있는 세추의 합자로서 멀리 있는 이 새, 누군가를 부른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즉, 이 입구자가 있는 오직유가 대답의 의미를 갖지만은 말씀언이 있는 누구수는 이 묻다는 이 질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수는 누구, 무엇, 묻다는 뜻이 있으며 이 보통 바르사로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핍박할 핍입니다. 이 자는 시험시험 갈 착과 가득할 복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시험 갈 착은 각 글자를 보면은 거리를 뜻하는 이 행자 옆에 또 발디자가 있어서 거리를 걷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형은 이 한 발만 표시되어 있어 시험시험 걷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은 이 한 발만 착지한 상태로 보아서 이 뛰는 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착의 의미는 시험시험 가다, 달리다, 뛰어넘다 등이 되겠습니다.
가득할 복은 이 너비 폭, 막을 핍, 막을 벽 등으로 다양하게 이 불리우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바닥이 뾰족한 토기를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이 토기는 신을 모시는 제단에 올리던 술병이 되겠습니다. 고대에는 하늘에 이 부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이 제단에 재물과 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형이 이 복복자입니다. 복복자의 각골자를 보면은 이 두 손으로 이 술병을 들고 이 제단에 이 점점이 술을 붓는 형태입니다. 하늘에 복을 기원하였기에 이 자형은 이 복을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술을 가득 담은 이 술병은 이 가득 담다는 뜻을 가진 이 가득할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문에서 이 술병의 이 위에 이렇게 마개가 추가가 되는데 이 마개 때문에 이 가득할 복에는 새로운 뜻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이 나오는 주둥이를 막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전에서는 이 마개가 이 가두다는 뜻이 있는 이제금자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이 복이 가득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막다, 가로막다는 그런 뜻으로도 쓰여서 막을 핍, 막을 벽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또한 술병 주둥이를 이렇게 막는다 하여 이 주둥이 마개의 이 주둥이 너비를 가리키는 이 너비폭이란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핍박할 핍은 이 사람에게서 복이 달아난다는 뜻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원래 자형은 이 시험시험 갈 착이 아니고 사람인 변의 이 막을 핍자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사람과 이 술병이 함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촉이 각골자의 의미는 사람이 제사에 올리는 이 술병을 들고 있어 신을 모시다, 신을 가까이 하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문 이후로 이 술병에 마개가 더해지면서 막다는 뜻이 생기면서 사람이 이 신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즉 신의 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이 달아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전에서는 이 복이 달아난다고 하여서 달아나다는 의미가 있는 이 사람인이 아닌 이 갈착과 이 막을 핍의 합자로 제자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두 자 모두 쓰이고 있습니다. 막을 핍, 핍박할 핍, 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갈착이 있는 소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가 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이 네잎클로버가 보이네요. 이 꽃말은 행운입니다. 하지만 이 주변을 두르고 있는 이 쉐이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행운을 위해 이 주변의 행복을 떠나보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해조수핍, 즉 소강과 그의 조카 소수가 벼슬에서 물러났으니 이제 누가 핍박하겠는가 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강산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강이 금을 뿌린다는 말인데 재산이 많으면 자식이 게을러질 것을 경계하는 교훈의 말이기도 합니다. 소강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할 때 선제는 황금 20근을 하사하였고 황태자 역시 황금 50근을 하사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소강과 소수는 하사받은 황금으로 매일 일가 친지들을 불러 모아 잔치로 금자를 탕진하니 어느 이가 이 많은 황금을 왜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소강은
이미 조상에게 물려받은 전답이 있으니 자손들은 그곳에서 스스로 일해서 이 옷과 이 밥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니 하다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현이 다재 적용기지. 현명하고 재물이 많으면 그 마음을 버리게 되고, 우의 다재 적익기가. 어리석고 재물이 많으면 그 허물을 더하게 된다. 차부 부자 중인지 원야. 장차 부자가 된다면 대중의 원한을 사게 될 터이니, 옥이 망이 교화자손. 불욕 입기과 이생원. 내가 먼저 망함으로써 자손을 교화하니 그 허물이 더해 원한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우차 금자 성주 소위 해양 노시냐. 또한 이 금자는 성군이 늙은 신하를 은혜로이 돌볼 목적으로 하사한 것이라. 고락여 향당 종족 공향기사. 고향 친지들과 하사받은 것을 함께 잔치하며 즐기니, 이진 오여일 불력가호라. 이렇게 내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이 소강의 말인적 많은 유산은 자손에게 겨름을 남겨주는 것이니 자녀 훈육에 좋지 않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